1457년 10월 24일 저녁 무렵 강원도 영월의 동강에 한 시신이 떠내려갔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홍이,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산군이 스스로 목매어 졸하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법에 맞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게 두 가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죠. 금성대군. 영월에서 50km 떨어진 순흥에서 끝내 조카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그 금성대군이 끝내 만나지 못한 17살 아이의 마지막 밤입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약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요? 왜 시신은 강에 떠내려갔을까요? 그리고 240년 동안 그의 무덤은 왜 아무도 찾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일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188년 후에 조선에서 또 한 번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친숙부가 아니라 친아버지가 친아들을, 그 아들의 시신은 온몸이 검었고 7구멍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인조실록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밤 영월의 17살과 188년 후의 검은 시신, 조선왕조 500년에서 가장 어두운 두 번의 밤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452년 5월 한양의 경복궁이었습니다. 문종이 숭을 거뒀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만이었어요. 경약했던 왕이 결국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한 아이였습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조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홍이, 우리가 아는 단종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사라진 거예요. 12살에요. 조선은 원래 어린 왕이 즉위하면 할머니나 어머니 뻘 되는 분이 옆에서 정사를 대신 봐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단종에게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수렴청정해줄 대왕 배비조차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2살, 친어머니 없음, 할머니 없음, 아버지 방금 사망. 그 상태로 500년 왕조의 용상에 앉은 거예요. 그날 한양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궁궐 담장 너머에서 새 임금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임금이 12살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돌았을 거예요. 어른들은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저 작은 아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끄나 하고요. 물론 아버지 문종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숨을 거두기 직전 문종은 가장 믿을 만한 신하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이 신하들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유언이었어요. 이 아이를 부디 지켜달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고명대신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마지막 명을 받든 신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옆에는 피부치 가족 대신 아버지가 남겨준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는 즉위한 그 순간부터 사실 혼자였습니다. 궁궐은 넓고 신하는 많고 저라는 사람은 셀 수 없었지만요. 12살짜리가 마음을 놓고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왕실 안쪽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에게는 숙부가 여럿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아들들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단종에게는 친숙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수양대군. 훗날 세조로 즉위하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형이 남긴 어린 조카가 집안의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작은아버지가 회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야심을 품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외삼촌 같은 한 사람이 아이의 권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문무대신이었어요. 어린 왕을 지키라는 유언을 받은 사람, 수양대군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사람이었죠. 김종서가 문 앞에서 수양대군을 맞이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서찰 하나를 내밀었어요. 김종서가 달빛 아래에서 그 서찰을 읽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종 임어우룬이 뒤에서 철퇴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김종서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이어서 양정이라는 자가 칼을 빼들었어요.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가 아버지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양정은 그 아들도 달려온 하인들도 그 자리에서 베었어요. 조선 최고의 대신이 자기 집 마당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명회예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한명회는 살생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일 사람 명단이에요. 그 첫머리에 김종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황보인, 그 다음은 고명대신들, 문종이 단종을 부탁한 어른들이 그 명단에 줄줄이 올라 있었어요. 그 이름들이 그날 밤에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황보인도 그렇게 죽었어요. 궁궐로 불려가서. 이게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입니다. 단종이 왕이 된 지 1년 5개월 만이었어요. 그날 밤 한양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알았겠죠. 어른들이 다 죽었다는 걸. 왕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왕이 아직 13살이라는 걸요.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회사 회장인데 이사회가 하룻밤 사이에 전구 피살된 겁니다. 남은 건 그 아이 하나예요. 그 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결국 왕위에 올랐어요. 우리가 아는 세조입니다. 단종은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물러났습니다. 왕이 아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은부, 유성원 6신하가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일을 꾸몄어요.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발각됐고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세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했습니다. 왕에서 군으로. 그 다음엔 폐서인까지 내렸어요. 이름도 자리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보냈어요. 한양에서 가장 멀고 가장 외진 산골이었습니다. 단종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됐어요. 1457년 단종은 영월에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청령포였어요. 청령포는 작은 모래섬 같은 땅입니다. 동강이 삼면을 빙 둘러싸고 뒤로는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배 없이는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지금으로 치면 물로 둘러싸인 자연 감옥이에요. 그 작은 땅 위에 17살 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말동무도 없었어요. 어른도 친척도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동강이 불었어요. 청령포가 물에 잠길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옮깁니다. 영월 읍내의 작은 객사 관풍헌으로요. 관풍헌은 지금으로 치면 시청 회의실 같은 손바닥만한 지방 관청 건물이에요. 왕이었던 아이의 마지막 거처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9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성대군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해요. 세종의 6째 아들, 단종의 작은아버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사람이에요. 50km 거리에서 끝내 조카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가 영월에서 고작 50km 떨어진 수능에 유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몰래 단종 보기를 모의했어요. 조카를 살리려고요. 그러나 발각됐습니다. 세조의 결정은 빨랐어요. 금성대군, 사사.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미 예정돼 있던 일 같았는데 세조는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단종도 함께 처분하라. 작은아버지를 죽이면서 조카도 같이 지우기로 한 거예요. 1457년 10월 24일 유시라고 적혀 있어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그 시간이요. 영월 관통원 앞에 말발굽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약을 든 금구도사가 한양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종은 사약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실록에는 그날 일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조라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풀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소식을 들은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고 예법에 맞게 장례를 치렀다. 자살이에요. 왕실이 손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야사에는 전혀 다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생이 활줄로 노산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다. 공생이요. 공생이 뭐냐면 관청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동사무소 말단 직원 같은 존재입니다. 벼슬도 없는, 이름도 남지 않는 사람. 그리고 활줄. 활시위라는 게 어떤 거냐면 활을 당기는 그 가느다란 끈이에요. 질기고 잘 끊어지지 않고 얇아서 사람 목에 파고듭니다. 17살 아이의 목을 심부름꾼이 활줄로 졸랐어요. 사약이 거부당하자 뒤에서 누군가 목을 감은 거예요. 그 심부름꾼은 공을 세우고 싶었다고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공을 세우려는 말단 한 사람이 조선의 정통 왕을 손수 죽였어요. 그게 영월 관풍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영월의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는 보거나 들었을 겁니다. 관풍원 문이 닫히고 금부도사가 한참을 나오지 않고 이윽고 안에서 다시 사람 소리가 사라지던 그 저녁을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단종은 상황 전하가 아니었어요. 그냥 읍내에 온 어린 손님이었을 겁니다. 17살짜리가 관청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요. 백성들은 그걸 입에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입에 올리는 순간 자기도 죽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더 잔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시신이 동강에 떠내려갔어요. 단종이 죽고 나서 세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예로서 장사 지냈다. 예법에 맞게 장례를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였어요.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두는 자는 함께 죽인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17살 아이는 동강에 던져졌습니다. 흰 옷을 입은 채 강물에 가만히 떠내려갔어요. 영월의 밤, 물 위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흘러가는 장면이에요. 누군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소리내서 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어문도, 영월 호장이었어요. 호장이 뭐냐면 지방관청의 말단 벼슬이에요. 향리라고도 하고요. 지금으로 치면 시청 말단 공무원이에요. 그게 다였습니다. 어문도는 영웅이 아니에요. 무서웠을 거예요. 손이 떨렸을 겁니다. 왕의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는 시대였어요. 들키면 멸문입니다. 집에 어머니가 있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밤에 강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 속에서 떠내려가던 시신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이 제일 마음에 남는 부분이에요. 어문도는 관과 수의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집에 있었습니다. 자기 노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미리 준비해둔 관이었어요. 어머니 드리려던 수의였습니다. 그걸 꺼냈어요. 그리고 17살 왕의 시신을 거기에 뉘었습니다. 밤을 틈타 동을지산 자락에 몰래 묻었어요. 비석도 없고 표시도 없는 무덤이에요. 그러고는 어문도는 가족을 데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사람이 한밤에 조용히 한 일이었어요. 그 후로 240년 동안 아무도 그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240년이에요. 임금 8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어문도의 이름도 세월과 함께 거의 잊혀졌고요. 1698년 숙종 24년이 되어서야 단종은 복이 됐어요. 무덤도 그때서야 발굴됐습니다. 이름을 다시 얻고 장릉이 됐어요. 지금 영월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거기엔 단종이 자살했다고 적혀 있어요. 예법에 맞게 장사 지냈다고 적혀 있고요. 두 가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기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영월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240년 동안요. 여기까지가 145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188년 후 조선에서 또 한 번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645년 봄 한양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9년 만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현세자, 인조의 큰아들이에요. 조선의 정통 세자였습니다. 그가 왜 9년 만이었을까요? 병자호란 때문이었어요. 1636년 12월 청태종이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어요.
한 달 넘게 버텼지만 끝이 보였습니다. 1637년 1월, 인조는 성을 나왔어요. 장소는 삼전도. 인조는 청태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찧었어요. 삼배구고두, 조선왕이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은 날이었습니다. 항복 조건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세자와 왕자, 신하들을 인질로 보내라. 그래서 1637년 4월 25살 소현세자가 떠났습니다. 부인 강씨, 동생 복민대군과 함께요. 목적지는 청나라 수도 심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8년을 살았습니다. 8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졸업까지의 시간을 적국에서 인질로 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조선이 모르는 세상을 봤습니다. 소현세자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었어요. 청과 조선 사이에 외교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청 황실의 신뢰까지 얻었어요. 1644년 9월 청이 명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소현세자는 청군을 따라 베이징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70여일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독일인 예수의 신부 아담 샬. 천문학, 역법, 수학, 천주교 서적, 세계지도. 조선에는 없던 것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는 그 모든 걸 짐 속에 챙겼어요. 1645년 2월, 9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가져온 짐 속에는 청나라 물건과 서양책이 가득했어요. 조선의 백성들에게 소현세자는 아마 희망이었을 거예요. 8년 동안 적국에서 살아남은 사람, 바깥 세상을 본 사람, 그가 왕이 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조는 그를 환대하지 않았어요. 백관들이 영접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야사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소현세자가 청나라 물건을 인조 앞에 내놓자 인조가 벼루를 던졌다고요. 친아버지가 9년 만에 돌아온 아들에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회사에서 크게 망신당한 사장이 자기보다 능력 있는 후계자를 보는 거예요. 게다가 그 후계자는 적과 친합니다. 심지어 적이 밀어주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사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청이 나를 패하고 저 아이를 왕으로 세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조의 냉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뒤 세자는 시신이 되어 발견됩니다. 세자가 시신이 되어 발견된 건 1645년 봄이었어요. 음력 4월 23일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약 2달 반이 지난 때였어요.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진단은 학질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말라리아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학질은 모기가 옮기는 병이에요. 모기는 여름에 활동합니다. 그런데 세자가 돌아온 건 늦겨울 2월이었어요. 4월 말까지는 아직 모기 시즌이 아니에요. 학질이라는 진단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시침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의관 이형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시골에서 올라온 침의였습니다. 인조 11년에 특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형익이라는 인물은 인조의 후궁 조소용의 외가와 연관이 있었어요. 세자가 죽기 불과 3개월 전에 의관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시술은 번침술이었어요. 침을 불에 달궈서 놓는 시술입니다. 진단이 내려진 지 정확히 나흘 만에 소현세자는 죽었어요. 음력 4월 26일. 양력으로 1645년 5월 21일. 34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흘 만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도 왕세자가요. 기록에 따르면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몸이 진한 흑색으로 변해 있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모두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과 같았다. 7구멍이에요. 눈, 코, 귀, 입, 거기서 다 피가 나왔어요. 약물 중독의 명백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인을 규명하지 않았어요. 의관 이형익에게 관례적인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왕족이 죽으면 의관은 처벌받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인조는 그냥 넘겼어요. 입회인을 제안했고 입관을 서둘렀습니다. 신하들이 항의했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그날 한양의 백성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청에서 8년을 살고 돌아온 세자가 2달 만에 이상하게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온몸이 새까맣게요. 누구나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자기 목숨이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입이 아니라 귀로 전했어요. 그런데 인조의 잔혹함은 아들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듬해 1646년 1월이에요. 인조의 수라상, 임금이 먹는 밥상이에요. 거기 올라온 전복에서 독이 발견됐습니다. 인조는 즉각 단정했어요. 강빈이 사죄했다. 강빈은 소현세자의 아내예요. 죽은 세자의 부인입니다. 민회빈 강씨는 그해 3월에 사사됐어요. 친정은 멸족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소현세자의 세 아들이었어요. 장남 석철 12살, 차남 석린 8살, 삼남 석견 4살. 세 아이가 모두 제주도로 유배됐습니다. 1648년에 12살 석철이 제주에서 장독으로 죽었어요. 풍토병이에요. 그해 12월 8살 성린도 병으로 따라갔습니다. 같은 해예요. 살아남은 건 4살이었던 셋째 석견 1명. 그마저도 22살에 요절했어요. 12살, 8살, 4살. 세 아이가 그렇게 제주로 갔어요. 둘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무것도요. 두 사건을 같이 놓고 보면 무서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단종은 17살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34살이었어요. 단종은 숙부가 죽였고 소현세자는 친아버지가 죽였습니다. 실록은 단종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적었어요. 소현세자는 학질로 죽었다고 적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이었어요. 단종의 시신은 봉강에 던져졌습니다. 소현세자의 시신은 입회인이 막힌 채 입관이 서둘러 끝났어요. 둘 다 시신의 의혹이 남았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세조는 정통성을 굳혔어요. 소현세자가 죽은 뒤 복림대군이 세자가 됐습니다. 둘 다 죽인 사람이 다음 권력을 잡았어요. 단종이 죽은 뒤 사육신과 금성대군이 처형됐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강빈과 세 아들이 제거됐어요. 둘 다 가족이 함께 죽었습니다. 188년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세조에게 단종은 살아있는 정통성이었습니다. 조카가 살아있는 한 자기 왕좌는 늘 흔들렸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더 나은 정통성이었어요. 청과 친한 아들이 살아있는 한 청이 자기를 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두 왕이 가장 두려워한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핏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진짜 기록은 어디에 남았을까요? 실록에는 두 가지 다 거짓말로 적혀 있어요. 왕의 붓이 그렇게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월의 한 호장은 자기 어머니 관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한양의 누군가는 검은 시신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어요.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흘렀습니다. 240년이 지나서야 단종은 복이 됐고 강빈도 끝내 신원됐습니다. 진짜 기록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밤 우리가 들여다본 두 번의 밤, 17살의 영월과 34살의 한양. 어쩌면 조선 500년 동안 가장 어두운 밤은 외적이 쳐들어온 밤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자기 핏줄을 두려워한 밤. 그 밤이 가장 어두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또 한 번 잊혀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